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향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시작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 등 당의 핵심 인사들도 해리스 지지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남자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반응이 싸늘한 데다 의대 교수들이 교육 거부까지 선언하면서 지원 규모는 불투명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밤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3호 태풍 개미는 중국 내륙으로 북진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 종료 7시간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가가 높아지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동원해 550여 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거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뒤 구원투수로 등판이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감사를 표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향한 선거운동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백악관 정원에서 열린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우승팀 축하 행사에서 조 바이든이 지난 3년간 달성한 업적은 근대사에서 비교할 상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매일 미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그의 봉사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3살 남자아이 등 아동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달여 동안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양성 뇌종양을 가진 남자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미는 등 26차례에 걸쳐 아동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자신이 상처를 남기고도 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의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르면 오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함구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에서 어떻게 소명했습니까? 시세조정 혐의 인정하십니까? 투자심의 카톡방에서 보고받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재판부는 영장 심사 종료 7시간 만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경쟁사인 하이브에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 주가가 높아지도록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2,4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553차례 고가 매수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김 위원장은 SM 주식 장내 매수 한 건을 승인하긴 했지만 자세한 매수 방식이나 과정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는데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른바 시세 조종 의혹 정점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김 위원장을 상대로 직접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넘기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해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원아시아 파트너스 지모 대표는 모두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사퇴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해리스 지지에 나서며 민주당 내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중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요? 네, 오늘 백악관에서 미국 대학스포츠협회 우승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격리 중이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업적을 세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Joe Biden's legacy of accomplishment over the past 3 years is unmatched in modern history. In one term, he has already, yes, you may clap. In one term, he has already surpassed the legacy of most presidents who have served 2 terms in office. 백악관 행사를 마친 뒤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방문했습니다. 해리스는 SNS에 글을 올려 온전히 선거운동을 하는 첫날이라 선거본부 직원들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네, 바이든 사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해리스 지지에 동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SNS를 통해 해리스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해리스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거대한 자긍심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낙관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1월 대선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를 비롯한 상하원 의원들도 해리스 지지에 속속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중진인 아담 시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she could beat Donald Trump, and I'm very excited about how quickly people are coming together to support her candidacy. 잠재적인 대체 후보 경쟁자들로 꼽혔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조시 셰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해리스 지지에 나섰습니다. 이제 경쟁자도 마땅치 않게 되면서 해리스를 중심으로 대세론을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후원자들도 다시 지갑을 열기 시작해 바이든이 사퇴한 일요일 하루에만 해리스 앞으로 6,700만 달러, 우리 돈 930억 원이 모였습니다. 2020년 이후 하루 모금액 기준으로 최고 금액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 부통령 후보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해리스가 흑인 여성이다 보니 대부분 백인 남성 주지사들이 러닝메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표의 확장성을 위해서입니다. 또 공통점이 있다면 경합주의거나 공화당 우세 지역 출신들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입니다. 이 가운데 버시어 주지사가 오늘 가장 먼저 치고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My plan is to serve out my full term. The only way that wouldn't happen is if I had an opportunity to help Kentuckians in a different way. Let me begin by saying thank you to my good friend Meek Mill. 이 밖에도 셰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도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리스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중도층 지지표까지 결집할 수 있는 후보를 고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으로 해리스를 겨냥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만만한 상대라며 초반 기선 제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곧 해리스를 겨냥한 TV 광고도 선보일 계획인데 캘리포니아 검사와 법무장관 재직 시절과 관련한 부정적인 광고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진영은 해리스가 바이든의 인지력 쇠퇴를 알고도 감췄다는 내용의 광고를 선보이며 해리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해리스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며 바이든이 대통령직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반면에 해리스는 검사 출신임을 내세워서 선거운동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범죄자인 트럼프와 범인 잡는 검사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퇴 권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애증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오바마 정부 당시 바이든은 부통령으로서 8년간 호흡을 맞췄습니다. 19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진한 우정을 보여주면서 브로맨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늘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정치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 관계가 처음 흔들린 건 지난 2016년 민주당 경선 때입니다.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대선 출마를 준비했지만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승산이 있다고 보고 힐러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오바마를 향한 섭섭함을 주변에 드러냈다고 하죠. 2020년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도 오바마는 바이든 지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보 사퇴론이 불거졌을 때에도 바이든 지지 의사 없이 침묵해온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배우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돼 치료를 받는 도중 두 사람 관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간접적으로 요구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온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여론의 배후에 오바마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부통령 때 한 번, 그리고 현직 대통령 때 다시 한 번, 대선의 꿈을 접게 된 바이든 대통령. 두 사람의 짧지 않은 브로맨스가 마침표를 찍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 책임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해 지난 수십 년 사이 가장 중대한 작전 실패였다고 밝혔습니다. 킴벌리 치틀 비밀 경호국 국장은 현지 시간 22일 피격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비극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틀 국장은 자신이 비밀 경호국을 이끌 최선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며 3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이는 뇌종양을 갖고 태어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집 식사 시간, 보육교사가 남자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입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리면서 흘리자 물티슈를 뽑아들더니 그대로 얼굴을 강타합니다. 밀치고 또 밀치고 얼굴을 닦아주는 척하며 잇따라 얼굴을 강하게 치는데 그때마다 아이는 뒤로 자빠집니다. 아이를 끌어다 눕히고 약을 먹인 뒤에는 눈물을 닦고 있는 아이 얼굴을 또다시 밀칩니다. 아이는 뒤로 밀려 벽에 부딪힙니다. 아이 얼굴에 남은 시뻘건 손자국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말이 안 나오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왜냐면 아기가 날아가 좀 맞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말도 못하는 아기가 표현도 아직 배워가는 과정에 더구나 아이는 양성 뇌종양이 있는 상황. 부모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어린이집에 부탁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생활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좀 이렇게 세게 추격을 가하거나 뭐 이렇게 어디 부딪히지 않게만 좀 봐주십시오. 때린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4개월치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 보육교사가 또 다른 여자아이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올 초부터 2달여 동안 두 아이를 때리거나 꼬집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자신이 상처를 남기고도 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 아이 중에 저희 아이가 유일한 여자아이여서 더 마음이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더 마음이 가서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건가?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등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들은 조만간 검찰에 보육교사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의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르면 오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교육 거부를 선언하면서 돌아올 기미가 없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련병원이 제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는 7,707명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반의 자격으로 취업하거나 입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방병원 전공의가 서울로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교육 거부를 선언하며 채용 보이콧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사직한 전공의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톨릭의대 영상의학실 교수들 역시 하반기에 들어오는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이 면접 등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각 진료과에서 지원 자격이나 역량 미달 등을 이유로 전공의를 뽑지 않는다면 병원이 교수들에게 채용을 강제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본과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국가 실기시험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의사 면허를 따려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실기와 내년 1월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대생들 역시 수업은 물론 국시 응시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상월곡동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연말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에 이틀이나 적발되고도 측정을 모두 거부한 대전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가 만 1살 아기를 안고 법원에 출석한 것은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미혼모이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처럼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10억 원대 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 아버지 전창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 A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백윤식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서 SUV 차량이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 등과 충돌하며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SUV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신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KH 필룩스 경영진 3명이 구속됐습니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기름을 운반하는 유류 탱크로리 기사들과 짜고 시가 6억 원어치의 휘발유와 경유를 횡령해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 53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수도권을 강타한 극한호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기 가평군 가평역 사거리 주변에서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석대와 인원 9명을 투입해 제거에 나섰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1시간쯤 뒤에는 경기 가평군청 주변에서 도로 옆 현수막 게시대가 기울어져 차량과 사람의 도로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자정부터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기 북부 지역 8개 소방서와 함께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마의 내림비로 수박과 일부 채소의 주요 산지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의 경우 빗물의 당도까지 떨어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최근 피해가 없는 지역에 출하가 시작되며 당장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기상 변수가 남아있어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박을 고르는 소비자들, 잘 익었는지 두드려보고 상태를 살피지만 최근 오르고 있는 수박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다 비싸니까 사과나 뭐 이런 게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부담이 되죠. 전체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수박 가격이 오르면서 2만 원 초반이었던 수박 한 통은 불과 2주 만에 1,40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폭우에 전국 수박 하우스 물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충남 논산, 부여 쪽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빗물이 수박의 당도를 떨어뜨리면서 최근 마트의 당도 검사 통과율이 40에서 70%까지 떨어졌습니다. 당도가 좀 덜해가지고 그래서 2만 원 정도 되면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수박의 당도가 떨어지면 결국 품질 좋은 제품 위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피해 면적이 적고 다른 지역 수박 출하가 시작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논산 그리고 부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작황이 양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락시장 반입량은 좀 그 전년보다는 좀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소비자 가격은 현재 좀 안정세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소류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로 한 주 사이 적상추 56.3%, 깻잎 17.3%가 올랐습니다. 농식품부는 상추와 깻잎 역시 재파종이 수확되는 8월 중순에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상기후로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집중호우가 여름철 과일, 채소류 가격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호우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중북부 지방에 얼마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까? 네, 밤사이 강원도 철원에는 시간당 74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자리하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도 평창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경기 남부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에도 한때 비가 내리거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또 중부 곳곳에 산사태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늘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모바일 ARS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각 4명과 1명을 뽑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는 오늘 바로 확정되지만 당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러 오는 28일 최종 승자가 결정됩니다. 앞서 당원 투표율은 전체 당원 84만 1000여 명 가운데 40만 8천여 명이 참여해 48.51%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보다 6.5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폭로에 폭로를 더한 비방전이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자폭전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영향 탓인지 당원 투표율도 예상 밖으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자구도로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부터 곱씹을 만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대 비한동훈 기류 속 총선 패배 책임 등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오간 겁니다. 배신의 정치 공방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방전은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서 폭발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 후보들은 한 후보가 김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냈다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며 정치적 미숙함을 부각하고 나섰고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역시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뭉개고 묵살했느냐 이 질문에 답하시기 바라겠고요.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께서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했어야 된다. 한 후보는 김 여사와 대통령 모두 사과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다른 후보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난타전 속에 고의 패배란 단어까지 등장하며 여진이 이어졌는데 여기에 사천 의혹과 댓글팀 의혹까지 폭로에 폭로가 더해지며 후보 간 공방은 감정 싸움 양상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 그만두시고 객관적인 당무감찰을 통해서 밝히자. 좋습니다.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와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와 노. 결국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친 비방전이 오간 원희룡, 한동훈 캠프에 주의 조치까지 내렸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악법을 막기 위해 처벌까지 감수한 사건을 폭로 전에 이용해도 되느냐는 당내 여론을 의식한 듯 한 후보는 하루 만에 사과했지만 이내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의 부탁이 개인적인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며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자체 중재 노력도 있었지만 이미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지자들과의 어떤 몸싸움 이런 걸 보면서 원래 생각했던 전대가 본연의 모습을 잃었다. 진흙탕 싸움 속 당원 투표율은 예상 밖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됐든 거대 야당을 상대할 새 대표에겐 당장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 첨예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균열부터 봉합하는 게 최우선 과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경선에선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이 권리당원 투표 1위를 달리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대여 투쟁 의지가 당심을 움직였다는 평가와 함께 과거 막말 논란으로 총선 공천까지 취소됐던 인사가 지도부에 합류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주말 사이 5개의 시도 권리당원들이 참여한 최고위원 순회 경선에서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선 초반이지만 높은 인지도와 대정부 투쟁력을 앞세워 현역 의원 7명과 경쟁해서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이명박을 잡았던 그 전투력으로 이제는 윤석열을 잡으라고 여러분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내부에선 소통 능력이 뛰어난 정 후보가 열성 당원들이 원하는 선명한 메시지를 소구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BBK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후 각종 논란에 휩싸여 정치 행보를 하지 못한 정 후보에게 동정론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북을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추천됐지만 과거 목함지뢰 피해 장병을 헐뜯는 목발 경품 발언 파문에 공천장을 반납했습니다. 이미 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를 지도부로 선출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그래서 나옵니다.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럽죠. 우리 당원들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은 옳았으나 불쌍하니까 이번에 지도부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인지. 대표직 연임 가도의 청신호를 밝힌 이재명 후보가 첫 순회 경선 직후 중진 김민석 후보는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냐고 말한 건 역시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지금 제주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난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 후보는 자신을 향한 질책과 염려는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내부 총질은 하지 않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기류에 최고위원 경선이 대신 과열되는 분위기를 견제하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 SNS엔 전당대회가 마치 팬클럽 행사장 같다며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격한 표현이 게시됐다가 삭제됐습니다. 김두관 캠프는 후보의 뜻이 와전돼 실수로 올라간 글이라며 김 후보가 즉각 지우라고 지시했고 메시지 담당자들을 해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공개 질책하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아무도 손 못 대던 영부인 조사를 해냈는데 정작 검찰총장이 비판하고 있다며 들끓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사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 조사해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출근 직후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후 진상 파악을 지시했는데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감찰 착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대면 보고에서 여러 차례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수사팀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2년간 아무도 손대지 못한 영부인 조사를 성사시켰더니 정작 검찰총장이 나서서 수사팀을 저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개 소환을 할 수 없다며 수사팀은 어떻게든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팀에 파견됐던 부부장 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을 뿐인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됐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총장의 이례적인 질책에 수사팀까지 반발에 나선 가운데 진상조사 결과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처분에 따라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북한이 쓰레기를 담아 보내는 풍선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매일 전면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잇따른 북한 외교관이 탈북한 소식이나 작업 중 사망한 북한 장병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은 새벽부터 밤까지 국경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모두 가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유동인구가 없을 때만 제외하고 국방부가 제작하는 라디오인 자유의 소리를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계속 켜놓는 것입니다. 우리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을 비롯해 최근 잇따른 북한 외교관의 탈북 소식을 전하고 특히 북한 장병들의 사망사고 소식 등도 담겼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매설 작업을 하다 발생한 폭발사고로 북한 장병이 숨지는 일이 수차례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됐는데 이를 알리는 겁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 주민이나 북한 군에게 도움이 될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을 통해 내부 동요나 탈북, 접경 지역 북한군의 기강이 흔들리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시는 아니더라도 방송을 지속해서 듣다 보면 내부 정보 통제가 심한 북한 주민과 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이나 또 다른 도발을 해올 경우 고정식뿐 아니라 이동식 확성기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최전방 지역에 24곳의 고정식이 있고요. 그 이동형도 한 16개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요한 것을 전면적으로 하고 또 시간도 지금은 일정 시간 좀 제한되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전 하루 종일도 가능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대한 보도 없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앞두고 원수들의 침략과 전쟁 광증은 멈춘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을 북침으로 왜곡하면서 피해자 행태를 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상희 장관 이후 15년 만으로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신원식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 대신이 각각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회담에서 3국 국방부 장관 회담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첫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 정세, 이에 대한 공조 방안과 3국 안보 협력 강화와 제도화 방안 등이며 한미,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이 북한을 실무 방문했다고 러시아 검찰청이 현지 시간 22일 홈페이지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검찰청은 크라스노프 총장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북한 중앙검찰소 대표단이 공항에서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검찰은 2010년 12월 체결된 협력협정에 따라 관계를 이어왔고 러시아 검찰총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검찰청에 따르면 크라스노프 총장은 북한 검찰 측 인사들과 만나 양자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협정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부지런히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러시아 국방차관이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삼성전자와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오전 경기도 기흥 나노파크에서 만나 한 달여 만에 교섭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노조 창립 휴가 1일 보장과 임금 5.6% 인상,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과 관련해 인상률 5.1%를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년 만에 붙잡힌 경기 시흥 슈퍼 살인 사건 피의자가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시흥 경찰서는 오늘 낮 1시 반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흉기와 마스크, 장갑 등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계획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6차 공판을 개최합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이와 관련해 전종범 해병대 2사단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서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정 사단장을 상대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지난해 7월 말 국방부 현안토의에 배석해 기록했다는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의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지나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출범합니다. 협의체에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를 비롯한 배달앱들과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물론 소비자단체, 학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도 참석해서 상생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최종 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수원은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대응 TF를 발족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이후를 대비해 체코 건설 준비센터 조직을 지난 18일 신설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원전뿐 아니라 경제 전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s a government, we will now begin a long journey to develop our industry ecosystem together. We will discuss and elaborate our commitment in many specific areas. For example, advanced the manufacturing and digital economies and so forth, to explore the huge opportunity about how to develop our industry together for the future. 10여 년 전 무산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도인데 어떤 결과를 낼지 안개 속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민 6천여 명이 제출한 건의서로 다시 시작된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 논의. 광역단체인 전북자치도는 통합에 힘을 실기로 했습니다. 또 두 시군이 통합하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행정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주와 완주, 완주와 전주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통합의 이점과 명분을 제시하며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전주의 풍부한 생활 기반 시설이 완주의 지리적 확장성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완주 지역 정치권은 일찌감치 통합 반대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아예 자체 시 승격도 추진 중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통합 후 3대 폭탄이 예상된다며 여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금이 늘고 혐오 시설이 들어올 텐데 국민 개개인에게 득될 게 없다는 겁니다. 또다시 외부 정치권에 의해서
완주군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 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님, 우리 완주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전주 완주 통합 시도는 지금까지 3번 모두 완주군민 반대로 무효에 그쳤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3년 주민투표에서도 완주군민 55.4%가 반대했습니다. 통합이 걸린 다음 주민투표는 내년 3월에서 5월에 열릴 거로 예상됩니다. 통합이냐 현상 유지냐, 4번째 시도인 이번 주민투표가 어떤 마침표를 남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노래 아침 이슬의 작곡가이자 대학로 학전으로 후배 예술인을 양성했던 김민기 대표가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네, 빈소에는 문학의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추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좀 더 오래 저희 곁에 계셔 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좀 마음이 많이 황망합니다. 좋은 시간들 선생님 덕분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는 그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모쪼록 멀리 가셔서 좋아하시는 맥주 맛있게 드시고 푹 쉬십시오. 대학 때부터 그 친구였어요. 또 밖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속으로는 항상 우리 문화예술 쪽의 발전을 위해서 그가 일으켜 놓은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문화유산의 자산이 되죠. 30년 뒤에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핵융합 발전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2020년대 상용화를 선언한 가운데 이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기존 인공태양 사업의 가속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985년부터 논의돼 7개국 20조 원 규모로 진행 중인 초대형 인공태양 사업 이터. 원래 내년에 완공해 첫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은도금 설계 결함으로 부식, 균열이 발견되고 조립 설치 전략도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핵융합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는 202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역자기장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당찬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터 사업의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와 초전도 자석을 제작한 우리나라는 이터 사업 지연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는 이터와 같이 토카막 방식으로 16년째 가동되고 있는 이터의 선행 모델입니다. 지난해 48초 동안 이력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상용화에 필요한 5분, 300초 유지를 위해 올해는 내부 용기를 텅스텐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터보다 한 발 앞서 토카막 방식 검증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AI를 활용한 가상 핵융합로를 만들어 실제 핵융합 때 플라즈마가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지 파악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온도도 높이고 밀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고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까지도 우리 어떤 실험의 결과를 확장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공공 부문이 축적해놓은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상용화거든요. 외국의 스타트업보다는 빨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어떤 개방성을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공공의 데이터라든지 어떤 결과들을 잘 활용을 해서 조속하게 민간 기업에서 어떤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K스타는 기술 혁신과 함께 이미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핵융합 실험장치 사업을 수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부터 공장에 배치하고 오는 2026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하고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량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관련 언급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으로 예정보다 출시 일정이 다시 늦춰진 것입니다. 당시 머스크는 옵티머스를 올해 말에 공장에 배치하고 내년 말까지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뒤 지난해 9월 말 옵티머스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빠른 속도로 걷고 5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등 진화한 모습을 공개했고 올해 1월에는 옷을 개는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콩트 부채도사 등을 선보이며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인기를 누린 개그맨 장두석이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어제 오전 8시 지병인 신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0년 TBC 제2회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한 고인은 부채도사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서울 여의도 성모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